海の向こうには自由がある。ずっとそう信じてた。 진격의 거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자유일 겁니다. 자유를 꿈꾸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은 세계에서 자유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진격의 거인의 주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러 요소들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작품이 자유를 탄압했던 과거의 역사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품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1년 만에 나온 그 문제적 결말, 사륙자가 되어줘서 고맙다라는 그 대사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내놓게 되었죠. 신소 사사게요! 그래서 진격의 거인은 우익 만화인가 아닌가로 첨예하게 갈렸던 그 논쟁이 이제는 역시 우익 만화가 맞았다는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인류의 80%를 죽여버린 학살자에게 고맙다는 대사를 던지는 건 인간의 상식적인 도덕 감각으로는 결코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비상식적인 결말을 이살마 하짐의 작가는 도대체 왜 내놓았던 것일까요? 오늘은 2010년대를 대표하는 만화로 꼽히면서도 결국 마지막까지 논란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진격의 거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적 작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이죠. 사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자유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여러분의 자유고 지금까지의 인생도 모두 여러분의 자유에 따라 선택해 오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진격의 거인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 현실적인 자유와 조금 다른 차원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난해하게 들릴 이 말을 보충하기 위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의 한 구절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그를 위한 무대가 만들어진다. 그는 먹고 마셔야 하고 따라서 일해야 한다. 이것은 그가 태어난 사회가 결정해준 방식에 따라 특정한 조건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100% 우리의 자유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주어진 조건과 제약들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100% 완전한 자유 같은 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자유의 한계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러한 제약 안에서라도 최대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자유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마치 벽 안쪽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나 자유로운데 진정한 자유를 향해 진격하는 앨런과 조사병단을 향해서 멀어 목숨까지 바치면서 벽 바깥으로 나가냐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これじゃあ俺らの税で奴らに餌をやって太らせてるようなもんだ。 하지만 앨런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그것이 가축의 삶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합니다. 벽 안쪽 세계에 갇혀서 진실을 보지 못한 채 제한된 자유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축사의 울타리에 갇힌 채로 나에게 일어날 일조차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가축의 삶과 실제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격의 거인이 말하는 첫 번째 자유란 나에게 주어진 인식의 한계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자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축과도 같은 삶으로부터의 자유. 사실은 시조거인 유미르도 그런 자유를 꿈꾸었습니다. 가축과 다를 바가 없는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기를 꿈꿨던 유미르는 마을에서 키우던 돼지를 풀어주면서 자신도 언젠간 가축인 노예 신분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풀어주는 것을 통해 일종의 대리만족을 했었던 거죠. 하지만 동료 노예들의 배신으로 인해 그 사건이 들통나면서 그녀는 가축도 아닌 사냥감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더는 추락할 곳이 없는 곳까지 추락해버린 유미르. 그런데 그러한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신에 버금가는 힘인 시조고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건 그녀가 꿈꿨던 가축과도 같은 삶으로부터의 자유는 물론 인간들의 왕조차도 감히 간섭할 수 없는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힘이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진격의 거인의 모든 이야기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전지전능한 힘을 얻은 유미르가 오히려 자신을 가축 취급했던 프리츠 왕에게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이었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에 대해 짐승 거인의 계승자 지크 예거는 앨런 예거와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시조 유미르지만 그 정체는 의지가 없는 노예다. 왕가의 피를 이은 자를 자신의 주인이라 믿고 계속 복종한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기를 그 누구보다 꿈꿨으면서도 정작 절대적인 자유의 힘을 얻은 다음에는 자진해서 다시 노예가 되기를 선택한 것이 바로 유미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유미르는 도대체 왜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노예가 되기를 선택했던 걸까요? 해당 의문에 대한 답은 다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이 절묘한 제목의 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어딘가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의 삶이 어떤 의미와 방향도 같지 않으면 자신이 한낱 티끌처럼 느껴질 것이고 개인적으로 무의미하다는 느낌에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인간은 개인이 되면 될수록 자신의 자유와 본래의 자아를 파괴하는 끈으로 세계와 자신을 묶어서 일종의 안전보장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자신만의 자아를 갖고 있기에 인간으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바로 그 자아 때문에 자신의 무력함과 무의미함을 끊임없이 인식하며 결코 해소되지 않는 불안감에 영원히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인간은 완전한 개인으로 존재하기를 포기하고 특정한 인간관계나 집단 안에 자신을 결속시킴으로써 그 끝없는 불안을 잠재우려고 하게 됩니다. 바로 프리츠 왕에게 돌아간 유미르처럼 말이죠. 유미르가 아무리 절대적인 힘을 얻었다 한들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정의내리지 못한다면 그녀 역시도 한 인간으로서 끝없는 존재의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녀는 마을 전체에게 버림받은 상처까지 갖고 있었으니까요. 何より初めて誰かに必要とされて初めて誰かの役に立ててるってことが 그래서 칼 프리츠 왕이 자신을 필요로 했을 때 그녀는 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진짜 의도가 어떻든 간에 세상에서 그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정의해줬던 사람은 안타깝게도 프리츠 왕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유미르는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일종의 구속이자 복종임을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으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프리츠와의 관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관계 바깥에서 자신의 불안감을 극복할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유미르는 자기 자신을 그 관계 안에다 2000년 동안 속박해 두게 됩니다. 바로 앨런과 미카사를 만나게 될 때까지 말이죠. エレン、どうして泣いてるの？ 앨런도 유미르와 마찬가지로 가축과도 같은 삶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쳐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막아서는 저 벽과 거인들을 뛰어넘어서 바깥 세상으로 나가면 그곳에 자유가 있을 거라고 굳게 믿어왔었죠. 하지만 드디어 도착한 그곳에서 앨런이 마주한 진실은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빼앗긴 나의 자유를 되찾으려면 다시 상대편의 자유를 짓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 지금까지의 인간 역사란 그로 인한 징후의 연결고리가 끝없이 반복되어 온 과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가 마주한 진실이었으니까요. 벽과 거인을 뛰어넘어와 얻어낸 자유란 그렇게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유미르가 얻은 자유가 또 다른 허무였던 것처럼 앨런도 그런 자유의 허무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에 반해 지크 예거는 일찍이 자유에 대한 자신만의 결론을 이미 내놓고 있었습니다. 모든 에르디아인들에게서 증식의 능력을 빼앗아 서서히 멸종시키는 것이었죠. 그가 이러한 극단적인 결론에 다다랐던 이유는 아르민과의 대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목적은 증식에 있다. 우리의 삶이란 그 증식의 명령에 복종하는 허무한 과정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증식의 과정을 끝내면 오히려 우리는 자유로워질지도 모른다. 즉 지크가 바라본 인간의 삶이란 자기 보존과 증식을 목표로 하는 유전자의 명령에 속박당한 채 치열한 생존 투쟁에 내몰리는 고통의 연속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파괴해야만
자신이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이 복종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결론이라면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에르디아의 전쟁도 분명 끝낼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단지 모든 에르디아인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걸 동의해준다면 말이죠.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런 것에 동의를 해줄 사람은 절대 없을 겁니다. 자유를 위해 수많은 희생을 치러왔던 앨런과 조사병단이라면 더더욱이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묘수를 써야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가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결말은 두 가지였습니다. 지크의 결론과 비슷한 방식으로 세계연합이 침공할 때까지 기다리며 마지막 안식을 누린다. 땅울림을 완벽하게 실행하여 파라디선 바깥의 인간을 절멸시킨다. 어쩌면 전 인류의 80%를 희생시키는 원래 엔딩보다는 1번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불화의 씨앗인 에르디아인과 거인의 힘을 완벽하게 제거해버리면 최소한 비에르디아인들끼리는 다시 세계의 평화를 도모해 볼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최근의 결말을 수정하여 다시 발간한 버전 역시도 1번 엔딩에는 허점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가는 수많은 독자들의 반론을 수용하여 파라디섬이 멸망하는 1번 엔딩을 다시 그렸지만 그렇게 되면 거인의 힘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다시 이어지게 될 것이란 점을 간접적으로 반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지 않은 증오의 연쇄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1번 선택지 역시도 절대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면 앨런이 2번을 완벽히 수행했다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땅울림의 힘으로 세계를 멸망시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입니다. 하지만 설사 에르디아인들이 그런 방식으로 생존을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거인의 좌표가 그들의 피 속에 계속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 무지성 거인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잠재적 노예 상태에 머문 채로 영원히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은 심각한 범죄 행위인 동시에 그렇다고 완전한 자유를 보장해주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불완전한 해법이었던 거죠. これが自由の代償だと分かっていたなら払わなかった。 그래서 앨런이 주변으로부터 강요당한 그 두 개의 선택지는 모두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인류에게 진정한 자유는 찾아오지 않으며 영원한 증오의 도화선에도 언제든 다시 불이 붙게 되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앨런은 1번도 2번도 아닌 제3의 선택, 즉 아르민으로 하여금 그 문제의 대사를 내뱉게 만든 바로 그 결론으로 다다르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자유를 꿈꿨던 진격의 거인이 본인의 자유를 포기하면서 끝없이 반복되는 증오의 굴레 속에 갇혀 있었던 인류에게 새로운 자유를 꿈꾸는 상상력을 남겨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새로운 자유란 어린 시절의 앨런 본인이 비판했던 것처럼 기존의 틀에 갇힌 채 물질적인 안락함만을 추구할 자유도 아니고 자유의 고독함을 두려워한 유미르가 스스로 2000년 동안 속박당하기를 선택했던 것처럼 자유로부터 도피할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결 일변도로 치달았던 양쪽 가격파들의 자유나 자기 파괴적인 결론을 내놓았던 지크의 자유도 역시 아니었죠. 그러니까 진격의 거인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자유는 결국 작품 속의 모든 인물들이 각자 한 번씩 보여줬었던 저마다의 두려움을 모두 극복해야 얻을 수 있는 자유였던 겁니다. 그래서 앨런은 그러한 극복을 유도하기 위해 혼자서 모든 죄악을 뒤집어쓰는 최악의 사륙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앞서 언급한 1번과 2번이라는 현실적인 선택지의 결말은 결국 지금까지의 비극을 또다시 반복하게 만들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앨런 본인이 그런 명분을 갖고 있더라도 인류의 80%를 희생시킬 자신의 선택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악행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가는 앨런의 그런 죄책감을 분명하게 묘사하면서 앨런의 선택이 절대로 일본의 과거를 미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라는 점까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을 은유하는 것이 분명한 히지루국도 예외가 없이 땅울림의 거인들에게 짓밟히는 모습을 아주 직접적으로 묘사하면서 말이죠. 과연 어느 나라의 우익이
자신이 맹신하는 국가와 민족이 짓밟히는 모습을, 거기다 민족 정신의 근간을 떠받치는 전통 신앙의 공간이 박살나는 걸 묘사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륙자가 되어줘서 고맙다라는 문제의 그 대사는 작가가 대량학살과 전쟁 범죄를 미화하는 일본의 극우적 인사여서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복잡한 맥락들을 단 한 줄의 대사에 압축해 부르는 작가로서의 욕심을 부리다가 연출에서 실패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비판을 받아야 한다면 독자들이 오해하게끔 연출적으로 실패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비판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진격의 거인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이런 방식에 도저히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진격의 거인은 오히려 갈수록 우익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일본의 현재 상황이나 또 과거의 전쟁 범죄를 가능케 했던 그 사상적 기반들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작품에 가깝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수차례 인용한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2차 세계대전에서 파시즘이 득세하도록 만들었던 바로 그 시대적 흐름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것처럼 말이죠. 주어진 환경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내면의 불안을 다스리지 못하며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지금 당장의 불완전한 자유를 누린다면 과거에 일어났었던 그 비극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걸 진격의 거인도 마찬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보다도 자유를 갈망했던 앨런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이해하게 된 자신의 동료들을 인류의 희망으로 남기는 그런 난해한 결말이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아직 우리의 현실에서도 구현하지 못한 난해한 자유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자유로부터의 도피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추악한 성향만이 아니라 가장 훌륭한 성향도 우리들 문화의 산물이다. 인간성 자체가 인류의 부단한 노력이 낳은 가장 중요한 창조물이자 성취이다. 우리는 그 기록을 역사라 부른다.